길었던 연휴 끝나면서 공무원들은 보지 못한 일에서 요즘 우리 경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IMF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음에 따라서 올해 잘하면 3%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또 좋은 소식도 함께 낭보로서 날아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경제 성장은 수출 기업에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중소기업 하면은 늘 9988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가 88%다.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을 이렇게 숫자 규모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전략이나 또는 제품 경쟁력으로서 1, 2위를 다투어 가야 하는 기업, 이른바 히든 챔피언입니다. 물론 히든 챔피언이란 표현은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표현한 것이지만 오늘은 사실 그 히든 챔피언의 역량을 넘어서 그 논리적인 기반까지 튼튼하게 갖추고 있는 분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희재 교수님은 학계는 물론이고 또 공직에까지 나가셔서 우리의 경쟁력 그리고 히든 챔피언의 그 원형을 세계에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을 저는 감히 쓰고 싶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정부 기구를 보다 더 확대해서 중소기업청을 벗어나서 확대시킨 모습으로 우리의 중소기업을 넘어서 히든 챔피언 육성까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민간의 투자 확대라든지 또한 연구개발의 역량 강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박희재 교수님께서 그간의 현장에서 뛰신 경험 그리고 학문적인 논리 위에서 우리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비롯해서 중소벤처기업의 앞날을 전망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키스텝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R&D 혁신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에는 역시 산학협력의 혁신 생태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건전하게 작동되고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역시 그 속에서는 융합과 협업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 합과 협, 바로 생태계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쪼록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비롯해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보는 자리에 더구나 오늘은 모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또 패널리스트로 모셨습니다. 우리 이철 회장님, 또 중앙대학교의 이한영 교수님,
키에트의 조영삼 박사님 모두 모시고 소중한 말씀과 지혜를 듣고 우리의 이러한 통찰력을 정책 대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인 글로벌 강서기업.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휴 끝나고 제일 첫 번째 이 수요 이 토론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참으로 아주 좋은 그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의 뭐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죠. 그 핵심에 일자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이 정부의 정책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뭐 산학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같이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결국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원장님께서 뭐 사실 제 강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원장님께서 써머리 잘해 주셨는데 글로벌 강서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산학 협력을 하는 혁신적으로 돌아가는 굴러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조금 통계적인 데이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히든 챔피언이 다시 부각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숫자적으로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뭐 청년 실업률이 벌써 10%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고 아마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아마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핵심이 이 고용 문제인데요. 이 고용 문제 핵심에 바로 이 구조가 이 고용 구조 세 나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뭐 독일 굉장히 지금 이제 고용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고요. 일본 최근에 아주 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그 두 나라 비교에 우리가 딱 그 고용의 그 그래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뭐 가운데 부분 지금 허리 부분이 하나도 없죠. 이 거의 대 밑에 부분이 아까 원장님 말씀 우리나라 88%가 우리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80%가 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닥이다 이거죠. 결국은 동네 빵집, 치킨집,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R&D를 좀 하는 기업 뭐 한 기업이 3만 개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이철 회장님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그다음에 글로벌 수출하는 기업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한 1달러라도 수출을 해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17%밖에 안 됩니다. 83%는 전혀 1달러 수출해보지 않은 아주 도메스틱, 전부 이 동네에 있는 기업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고용이, 이 부분에 대해 결국 이 부분이 이 허리 부분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고용 문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잠깐 어떤 뭐 정책을 만들어서 일부 회피할 수도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리를 굵게 해주는 혁신 역량을 가지고 글로벌 장사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고용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답이 없다. 를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파이팅을 해야 되고 머리를 싸매고 정말 밤을 새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럼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아까 원장님 말씀 우리 비교적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좀 글로벌하게 조금 좀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수출을 하면서 그래도 뭐 무역 약 13대, 12대 이제 무역 강국으로 지금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지금 이 시장 경력을 갖고 있는 저희 뭐 1등을 하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리스트를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3개로 지금 84개군요. 예, 있고요. 1등 하고 있는 중국, 독일 뭐 이런 순서로 다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건 선진국이 대부분 선진국이라 하면 세계 시장에서 1등으로 먹어주는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유의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데이터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뭐 우리 서울대에 있는 교수분들이나 많은 분들도요. 이탈리아 그러면 조상을 잘 만나서 관광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알프스 산맥 그 남쪽에 통신이 자동차니 부품이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탈리아가 세계 시장 1등 하는 부분 228개입니다. 이탈리아는 산업국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전부 다 앞서 있고요. 지금 홍콩, 지금 홍콩은 지금 뭐 마카오하고 홍콩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광동성을 연결하는 뭐 그 삼각주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이노베이션의 허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지금 홍콩 정부에서 엄청나게 중국 정부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있는데요. 홍콩 자체는 사실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작은 나라입니다만 사실 우리보다 많은 그런 이 1등 물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작은 물건을 아주 작은 숫자의 물건에 몰빵하고 있는 그런 나라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다음에 우리가 1등하고 있는 그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한 반틈 정도가 문제 오버랩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해서 한 대충 홍콩까지 한 반틈 정도가 아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꼴까닥 한다는 얘기죠.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우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쯤이면 중국으로 이제 1등 넘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나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주 리스키하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로버스트하지 않은 아주 불안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도 학교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는 너무너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본 건데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이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수출이나 수산기업 그중에 이제 수산기업들만 뽑은 건데요. 무역협회 데이터입니다. 1등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750억 불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 3등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억 불, 50억 불 팍 수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억 불 1조 단위로 끊어봐야 1조 단위 끊어봐야 한 몇 개 기업 안 됩니다. 1억 불까지 끊어서 한 1,000억인데요. 1억 불이면 1,000억 정도 가지고 수출 예산 받은 기업들이 돼야 대략 한 100개 미만이죠. 그걸 내려서 100만 불 정도 10억 원인데요. 100만 불 정도 수출하는 기업들까지 다 끌고 내려야 우리나라에 한 3,000개. 결국 아까 소수의 아이템만 문제지만 아주 소수의 기업이 몰빵하고 있는 구조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가 태클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산업하는 사람들의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통해서 미국도 무역 흑자를 만들고 있고 합니다만 중국의 무역 흑자가 제일 크죠. 우리 대중 무역 흑자가 제일 큰데 저 부분이 이제 만약에 손상이 돼서 저 부분에 데미지가 가게 됐을 때 우리 이제 바로 이제 무역 적자로 들어가게 될 텐데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 무역 적자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 일본이 첫 번째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대입 수입 의존도가 지금 무역 적자를 200억 불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일 가장 크고요. 단일 나라 중에서.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제가 뭘 뽑았냐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1억 불 이상이면서 50% 이상 의존하는 물건만 뽑아왔습니다. 무역협회 데이터인데요.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 심지어 일본에 100% 의존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90% 이상들인데 저게 TV에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저게 반도체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이거 역시 한 7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기어박스라든지 철강에 들어가는 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60%, 7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는 제품들의 핵심 역량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아웃소싱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그런 소위 동경에서 수도꼭지가 잠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사실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역 적자 200억 불 이 정도가 한 30년째 거의 좀 변동 없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 무역 적자를 만들게 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니, 샤프, 마수시다 이런 기업들이 아닙니다. 다이니폰 프린팅 들어보셨습니까? 구라시키 들어보셨습니까? 전부 다 일본의 강소 기업들입니다.
우리의 무역 적자를 만들게 하는 녀석들은 전부 다 강소기업이다. 제가 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에 최근에 고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독일하고의 무역 적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0년까지만 해도 거의 독일하고 무역이 밸런스였습니다. 그러다가 11년부터 이제 무역 적자 조회가 한EU FTA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2011년, 12년이.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커져가지고요. 한 150억 불 정도 지금 무역 적자가 되는데, 물론 저 중에는 뭐 자동차, 뭐 아우디라든지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자동차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기업 현장에 보면은 우리 이철 회장님 아시겠습니다만, 베어링, 그다음에 슬라이더, 모터, 드라이버 이런 산업 아주 핵심 부품들이 독일에서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하고 기술 경쟁력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역시 그거 만드는 기업들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아주 자그마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단단하게 수출하는 강소기업들이죠. 우리에게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독일 기업 역시 강소기업이다.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은 어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대부분 로컬하게 좀 도메스틱한 거의 그 바닥인 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걸 좀 숫자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혁신을 하기 위한 R&D를 하는 그런 그 소위 R&D 비중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R&D 인텐시티. 우리가 뭐 한 1.5% 지금 중소기업 R&D 비중이 한 1.5% 미만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요. 사실 제가 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만 좀 우리 R&D 비중 비용의 저 1.5% 그나마도 저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 이 기능 인력이나 설계 인력, 인건비가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냐면 R&D 거의 안 한다. R&D에 돈 안 쓴다 이거예요. 혁신이 뭔데? R&D 그거 쓸 돈 어디 있냐? 안 한다. 이게 우리 기업,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러면 우리 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왜 R&D 안 하십니까? 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첫 번째 꼽는 게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사람이 없느냐? R&D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미스매치. R&D를 R이 뭔지 알고 D를 뭔지 알고 글로벌이라고 할 수, 그나마도 뭐 좀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는 기업 사람들은 몽땅 어디가 있느냐? 예, 대학하고 연구소에 다 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PhD, 이공계 PhD의 80% 이상이 전부 대학하고 수련회에 다 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기업은 시장을 가고 지금 도전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혁신을 이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업하고 대학하고의 엄청난 이런 인력 미스매치 현상, 이 부분을 반드시 풀지 않으면 거기에는 돈을 주어도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R&D를 돈을 넣어준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R&D 소스가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스매치 현상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중소기업 이 실제적으로 R&D 중소기업 CEO들한테 받은 피드백입니다. 중소기업청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아주 참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우리 국가 R&D 비용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2007년, 2008년 이때부터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중소기업들 R&D 활동 거의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이 거의 부족하게 결국은 위탁 개발, 공동 개발, 라이선싱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외부와 공동 개발 기본적으로 반토막, 외부와 위탁 개발 기본적으로 3분의 1 토막, 기술 도입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입니다. 그게 지난 10년 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기간은 우리나라 국가 R&D 비용이 크게 성장을 해서 그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국가 R&D 비용이 다 어디 갔느냐? 여기 갔어요, 전부. 페이퍼 프레퍼레이션, SCI 논문. 전 대학 교수 있으면서 정말 아주 패드업한 게 이겁니다. 이거 하는데 이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출연연까지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몽땅 대한민국에서 R&D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영어를 쓸 줄 알고 혁신할 수 있는 사람들 몽땅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전부 논문 쓰고 앉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병원에서 뭐 이제 인류 의사는 저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XCI 논문을 쓴 사람이고요. 서울 시내의 유명한 교회 당회장 목사님으로 가려면 XCI 논문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XCI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거 깨줘야 됩니다. 제가 이따 축척의 시간이라고 하는 실제 인저스트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만 논문 특허 그게 어떤 거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데이터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대학에 저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들까지 SCI 논문 everybody. 그래서 우리가 뭐 좀 과장되게 좀 더 제가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투자된 국가 R&D는 전부 다 SCI 논문 써서 전부 남존일 시켰다 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축척의 시간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 다 보셨겠어요. 저도 이제 16명 여기 이제 26명 그 저자 중에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계 그냥 팩트를 가지고 주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특히 이 산업계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슈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거기 나오는 얘기를 좀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5가지 고정관념이 있다. 제가 아주 그 책을 아주 굉장히 점잖하게 표현해서 5가지 고정관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가지 새빨간 거짓말, 5대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 생산은 깨도국으로 아웃소싱하고 우리는 고부가 지식노동인 R&D를 해야 된다. 헛소리입니다. 생산 현장과 샵플로어가 매니팩처링 사이트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 R&D 그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사상 누각입니다.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만든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첨단 특허하고 논문 한 건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저도 논문 한 200여 편 썼었는데요. 쓰고 있는데 우선 저런 논문이 없습니다. 저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저런 특허와 논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같이 아무런 생태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데서 저거 일본이나 미국 가서 한번 발표하고 나면 홀라당 다 뺏깁니다. 뭐 특허를 갖고 나갑니까? 뭐 그냥 뭐 따끈따끈한 데이터 나오면 그나마 좋은 데이터 그냥 가서 그냥 해외 가서 발표하고 해외 학술에 발표했다라고 SCI 논문 때문에 특허도 못 내죠. 한번 발표내고 나면 생태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죠. 따라서 첨단 특허 논문 한 건이 10,000명 먹어서 저런 거짓말 저것 때문에 SCI 논문 경쟁이 벌어졌고 저걸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현상은 정말 뒤집어져야 된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뭐 필요한 경우는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아니라는 단어를 그다음 5번째 우리 한국 대학들의 공학 교육 급속히 발전했다. 저것의 근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들이 글로벌 랭킹이 뭐 100등 안에 들어오고 뭐 서울대가 몇 등, 뭐 카이스트가 들어와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이거 미스 가이딩이 돼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기업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의 기계과를 졸업하면 도면을 가장 기본적인 게 도면을 보고 설계를 하고 그거 도면을 보고 지혜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면을 리딩을 못해요. 리딩을 못해. 뭘 배우느냐? 다른 거 배워야 돼. 첨단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융합해서 인성까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기과 나왔는데 회로를 하나도 모릅니다. 멀티미디어에 무슨 뭐 요즘 뭐 이상한 뭐 그걸 배우느라고 그래서 회로를 모르니까 아날로그 회를 전혀 모르니까 회를 읽을 수가 있어야죠. 쓸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과 나왔는데 코딩을 못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데이터 구조는 스트럭처 이런 건 열심히 배웁니다. 전부 다 아카데믹한 책은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나 실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어디가 배워야 되냐? 학원가 배워야 돼요. 설계하는 거 학원가 배워야 되고요. 코딩하는 거 학원 가서 영등포 학원가 배워야 됩니다. 학원에서 한 6달, 6달, 5달 훈련 받으면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국 대학들의 공학 교육은 망가졌다. 이거. 글로벌 랭킹 웃기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첫 번째 착시입니다. 통계적 착시. 지금 우리 뭐 반도체 착시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대학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순위에 오른 극소수 몇 개 기업, 뭐 삼성전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본 몇 개 대학, 그 실험실 몇 개 대학과 과대평가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전부 착각 속에 빠집니다. 우리나라 산업계하고 대학계가 질적으로 다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자, 이제부터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을 제가 중국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그 CS 쇼가 있었습니다. 저 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기업 중에서 한 4천 개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저기 가려면 먼저 엔트리, 우리 회사는 이런 혁신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심사를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합격이 돼야 가는데 우리나라는 10여 년째 정확하게 열 몇 개 기업 10여 년째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를 비롯한 뭐 SK 몇 기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뢰 그런 줄 알아요. 저기는 대기업들 몇 개 가는 데구나. 그러나 천만에요. 전체 기업 4천 개 중에서 30%가 중국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 전체 기업의 20%가 창업 3년 내 기업입니다. 아주 굉장히 영한 기업들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이번에 혁신상, 그 중에 잘된 아주 훌륭한 기업들한테는 상을 주는데 혁신상을 3개를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의 로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기 애들이 어떤 애들인가 부스를 가봤어요. 봤더니 창업한 지 3년밖에 안 됐고요. 우선 창업자가 29살인데 중국 대학 입시 이과 수석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 이과 수석하고 공부 졸업하고는 바로 심천에 가 창업했습니다. 창업한다니까 바로 중국 정부, 홍콩 정부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팔로알토에 있는 그런 글로벌 펀드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저들의 아이템이 무슨 뭐 이렇게 허접한 게 아니고요. Thin Flexible Display, 삼성전자나 좀 삼성 반도체나 또는 뭐 LG 디스플레이 사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휘어진 디스플레이죠. 그다음 모바일 시어터, 여기 보시는 아이템, 이 장난 아이템이 아니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천의 R&D 센터 그리고 심천의 매니팩처링 센터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거의 CEO가 29살 사장, 29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기업가 그러면 이병철, 정주영만 나옵니다. 뭐 혁신의 바퀴가 돌아가도 한참 돌아가는 거죠 지금. 네? 자, 더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이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 기업가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철 회장님 정말 귀한 분을 제가 오늘 모셨다고 원장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철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업가. 내가 기업가가 되겠다. 내가 한번 창업을 해보겠다. 내가 한번 기업을 좀 해보겠다는 저 기업가 정신이요. 중국의 6분의 1. 우리가 중국보다 중국 6분의 1이고요. 일본의 반tum. 제가 중국 심천에 갔습니다. 심천에 가서 제가 거기 있는 젊은이들한테 거기 좀 이따 심천 말씀드릴게요. 심천에 가서 딱 거기 한국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한국하고 여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요 몽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시험에 몰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내가 뭘 하면 내가 글로벌 회사하고 비즈니스를 하지? 이거에 몰빵에 꽂혀 있습니다.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이. 저는 아까 여자면 생태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전부 노량진가입니까? 왜 아이들이 전부 대기업 공경가입니까? 생태계가 안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외국 사례, 뭐 잘하는 사례, 중국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사례 좀 보겠습니다. 뭐 독일, 뭐 굉장히 우수한 그런 성적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독일이 저렇게 특히 지금 제일 부러운 것이 어떤 지역은 거의 0%에 해당하는 실업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전부 잡을 준다는. 여기서 저 독일은 우리처럼 잡을 포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여간 잡을 갖겠다는 사람 누구든지 잡을 줄 수 있는 주가 많다는 겁니다. 뭐 무역 흑자가 좋은 건 물론이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 뭐 견조한 거 이런 건 물론이거든요. 이 대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결국은 핵심이 히든 챔피언이더라 이거야. 아까 글로벌 강소기업인데요. 글로벌 강소기업 수를 한번 나라별로 한번 리스트해 보면요, 이래요. 뭐 독일 뭐 전통적으로 잘하니까 그래 1,300개. 이제 보시면 독일, 미국, 그다음에 일본 220개.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보죠? 다음 페이지 오스트리아가 나오는데요. 예, 오스트리아 저 나라도 116개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23개고요. 그다음에 폴란드가 우리보다 많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네덜란드 다 우리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좀 할 게 너무 많은데
히든 챔피언 어디 내놓을 만한 성적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삭소니아, 이 드레스덴을 주도로 하고 있는 삭손의 경우인데요. 이 삭손은 참 특별한 것이 이게 동독에 있던 나라예요. 동독주였어요. 그러니까 1990년도 통독 이전에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일 잘 살았기 때문에 인당 GDP 만보라던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없었고 결국 배급을 해서 먹고 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 국가였는데 그것이 20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당 GDP가 6만 불 넘어가는 나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인구가 410 아주 지금 400만 명, 415만 명인데 기업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전부 기업이에요. 기업당 평균 고용인수가 10명 내외. 그러니까 뭐 큰 기업이 공장을 우람하게 짓고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명 내외의 기업들이 막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전부 허접한 기업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는 자동차, 기계, 화학,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뭐 독일이 잘하고 있는 아주 강한 그런 제조 관련된 그런 이런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전부 기업들인데 여기에 저것이 그 삭소니 20년 만에 아주 획기적으로 탈바꿈 이제 케이스가 되는데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여기 성공 요인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9개 대학, 그 다음에 11개 프라운호프 연구소, 그 다음에 기업과의 산학연 선순환 시스템, 공공연구소 18개에서 불과 20년 사이에 약 한 40여 개 기관이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그 지역을 아주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는 물론 독일 정부하고 작센주의 그 기업 유치 노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뭐 우리나라까지 와서 유치돼 갔으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거기 있는 그 연구소나 그 기업 대학들이 아주 작은 결과들조차도 요걸 스피노프해서 아이템화해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액티비티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8명, 10명 내외 이런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작은 그 연구소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결과물들이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걸 스피노프하고 커머셜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혁신 생태계가 돌아가 그런 컬처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혁신 생태계 돌아가는 혁신 생태계가 20년 만에 만들어졌다. 이것이 독일의 작센을 20년 만에 바꾼 큰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핵심이 사실 독일 산업혁명 모델을 얘기할 때 우리가 프라운호프 연구소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는 것처럼 그것은 크지가 않아요. 전체로 22,000명 연구원이 그 중에 3분의 2가 비정규직이고요. 3분의 1이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100% 정규직 아니다.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래도 워킹하느냐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예산이요. 전국 1년 다 해서 2조 8천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수련회나 대학이 1년에 가져간 예산이 뭐 지금 이렇게 대략 한 30% 정도 가져가니까요. 수련연이 한 6조, 7조, 그 다음에 대학 가족에서 교육부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10조 넘어가는 돈이 R&D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2조밖에 안 가져갑니다. 예산도 별로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되게 중요해요. 매칭에는 참여하는데 과제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유행할까? 다 이거 따라서 해라. 무슨 뭐 이거 뭐 해라. 이런 얘기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R&D 대상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다음에 몇 가지 좀 우리 지금 오늘날 뭐 독일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리더로 가고 있는 그런 핵심령의 이 프라운호프 연구소도 거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제조 경쟁력의 사실 원천이라 얘기해도 다름 아닌 이것이 바로 프라운호프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한 분야에 포커스하기보다는 독일의 저변 산업의 경쟁력을 골고루 키우는데 역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66개 연구소가 각 지역에 있어서 뭐 여기 이 지역은 섬유, 이 지역은 디스플레이, 이 지역은 뭐 재료, 이 지역은 머티리얼 뭐 등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이 각 연구소는 지역 내 대학들하고 아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로 거기 보면은 그 프라운호프 연구소장 중에 그 대학 교수가 겸임하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저것은 대학 교수가 유능해서라기보다는 대학의 리소스를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대학하고 출연연하고 사실 연계돼서 일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벽이 쳐져 있고요. 대학하고 기업하고의 벽 쳐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대학하고 연구소하고의 벽도 엄청납니다. 거의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기는 저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운호퍼에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 대비 한 뭐 독일 대기업 대비 연봉이 한 50%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저길 저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기는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에다가 내가 거기서 이렇게 되면 내 커머셜라이즈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근무했다는 그 경력만으로도 아주 내가 좋은 회사로 내가 스카우트돼 간다는 아주 큰 전통이 있는 거죠. 왜? 기업이 필요한 첨단 기술을 하니까. 오스트리아입니다. 아까 혁신기업 저 히든 챔피언이 112개 지금 나와 있는 기업 나라인데요. 뭐 인구 800만이 되죠. 우리나라의 뭐 서울 경기보다 작죠. 예. 굉장히 뭐 작은 그런 나라인데 참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99.6%가 2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저 오스트리아가 지금 현재 히든 챔피언스를 112개 이상 갖고 있는 아주 혁신 그런 거 아주 나라고요. 그다음에 혁신 능력. 혹시 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 아마 못 들어보신 회사는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켓이 1등하는 회사들입니다. 전부 오스트리안 컴퍼니들인데 혹시 보실지 모르겠어요. 공항에 저 짐 벨트 있죠. 짐 놓으면 돌아가는 벨트, 그 오스트리아 컴퍼니입니다. 근데 그건 알고 있지만 그 회사가 오스트리아 컴퍼니인지 알고 있는 분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 식입니다. 아주 히든되어 있는데 마켓시어를 꽉 갖고 있는 친구들. 네. 영국, 이 영국이 최근 들어서 이 굉장히 큰 이제 막 부밍업이 되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는 저 같은 이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큰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이 이제 워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 좀 이따 이제 영국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우리 분들이 미국 하면은 거기 큰 기업들 무슨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또는 무슨 테슬라니 이런 큰 기업들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있어서 미국 리딩을 한다. 예,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은 지금 그 혁신의 바퀴 들어가 있는 그 이선에 서 있는 기업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들어보셨습니까? 로버트 지금 1등하는 회사인데요. 예, 이런 기업들 모르 조만간 이제 IPO 갈 거고 조만간 할지 이런 기업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R&D 투자도 그다음에 고용률 그다음에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 대단합니다. 네. 미국 우리가 표면에 대해서는 큰 기업들 몇 개로 도미네이트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좀 혁신의 바퀴를 돌리는 무지무지한 기업들이 이 선에 쫙 써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혁신의 핵심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심천 데이터는 우선 심천 자체는요 서울의 한 3.2배 정도입니다. 경기도 좀 작고요. 인구가 한 1,200만 명, 1,100명 우리 서울하고 비슷하죠. 인당 GDP가 24,000 우리나라 거의 같습니다. 심천 자체는 우리나라랑 거의 인당 GDP가 같아요. GDP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죠. 아주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4%. 거의 10년 통틀어서 간 게 아니고 1년에 24%씩 커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수가 3년 만에 48만 개에서 60만 개가 늘어나서 1년에 20만 개가 지금 살아났다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그냥 쪼잔한 기업들이 생겨난 게 아니고 기업 가치 10억 불 이상, 우리나라 1조 원인데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11개인데 지금 비행기 만드는 드론 만드는 DJI, 텐센트, BYD, 화웨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열 쭉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특허 출원수 중국 1위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 부러운 개발자 아까 1,100만 명 인구 중에서 135명 13%가 개발자 및 엔지니어였습니다. 일단 저기 사람들의 13%가 R&D하고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아주 강력한 그런 생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천에 들어가면 뭐든지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기본적인 인프라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학성입니다. 따샤챙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얘들이 1980년도에 저 심천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한 건 사람이 필요하다. 중국의 심천에 생태계를 돌리려면 여기는 아주 익스피리언스된 트레인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심천에다 어떻게 했냐면 저 중앙정부의 중앙에 북경대, 청와대, 하르빈 공대, 중국의 넘버 1, 2, 3 대학들인데 여기를 전부 다 엄청난 돈을 줘서 거기다 분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경대, 청와대, 하르빈 공대들이 그 이 유니버스 타운이라고 거기에 그 심천 지역에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캠퍼스 갖고 있고요. 그다음 남방과기대까지 최근에 합류해가지고 그 네 대학에서 심천에 필요한 엔지니어와 심천에 필요한 그 소위 이 사람들 전부 다 배출해냅니다. 제가 북경대에 이제 갔었어요. 북경대에 경영학, 매니지먼트하고 로 스쿨이 저기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가서 보니까 뭘 하냐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글로벌 페이턴트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글로벌의 수트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프랙티컬 케이스를 가지고 심천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대에서 근무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 대학 교수 중에 한국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 또 꽤 많이 하고 대가 30대 초반 중반 된 친구들인데 우리 한국어들은 전혀 손색 부족함이 없을 친구들인데 거기서 북경대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분위기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에 있는 자기 동기들은 전부 어떻게 하면 내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들어갈까? 저기 몰빵하고 있는데 여기 심천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어퍼추니티 찾아서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 한번 해볼까? 이 생각으로 그냥 밥 먹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항상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천의 중요한 생태 인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특이한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사람들을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프랙티컬한 산학 협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단이라고 하는 저기는요 참 재미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용산이나 청계천에 있던 그것에 큰 확장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글로벌 악셀레이터 그리고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간단합니다. 내가 요거 아이디어에 요걸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딱 갖고 저기 가면요. 우리나라 보통 이 아이디어 있으면 야 이걸 내가 이 부품을 어디서 찾지부터 시작해서 돈은 어디서 구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누구한테 갖다 팔아야 되고 이걸 누가 만들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단 딱 가져가면 거기서 바로 요거 들어가는 부분 광동석이 누가 제일 싸게 만들고 요거는 누가 잘 만들고 금형은 누가 잘 뜨며 가격은 얼마에 딜리버리는 얼마 2주 만에 결판이나 이게 되는 물건이냐 안 되는 물건이냐 이거 되는 물건이야 그럼 얘는 투자까지 해 투자돼 글로벌 악셀레이터예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그 다음입니다. 저는 이거 깜짝 3W 카페 저게 평일날은 커피숍이에요. 저는 저게 중국에 돌아갈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일날 커피숍인데 웹사이트가 있어. www에서 3W예요. www.에서. 그게 3W인데. 그게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걸 내가 좀 피치라는 건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커피숍에서 오케이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당신 10시 시간 잡아줍니다. 그러면 딱 요만한 테이블에 딱 와서 거기에 기술을 발표하는 사람 그다음에 돈 갖고 온 사람이 딱 앉아요. 100만 위안, 200만 위안씩 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 프로포 쓸 것도 없어. 그냥 바로 거기서 그래? 너 해봐. 정부가 개입하는 하나도 없어요. 기술 제안에 대한 즉석 투자가 거기서 결정되고 그 다음 기술자와 투자하고 즉석 미팅.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팁스라든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모태펀드 만들어서 돌리고 있잖아요. 네? 저게 하나도 저게 지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제일 열받는 게 저겁니다. 사실은. 이 방송이 중국은 안 가는 거죠. 그죠? 네. 정말 열받는 게 저겁니다. 저러니까 아이디어 있으면 저까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투자할 수 있다. 야 그래 이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돈 벌 거야. 생태계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세 개의 생태계가 심수스들어가고 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의 챌린지하고 에너제틱하고 그다음에 똑똑한 지금 전부 심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학위 한 83%가 지금 대학 연구소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인더스트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 우리나라에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대학하고 출연연구소 가니 대체 소는 누가 키워요? 소 키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저 이철 회장님 계시면 정말 고군분투한다고. 이거 마치고 바로 캐나다 출장 가게 되는데 정말 저도 기업은 정말 고군분투해요. 대한민국 소는 누가 키우지? 소 키울 사람이 없어요. 처음 앉아서 논문 쓰니까 SCI 논문 쓰니까. 우리나라 R&D 얘기하면서 사실 그동안 기술이 얼마나 좋냐, 제가 그 다음에 얼마나 R&D 시스템이 좋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저수지가 얼마나 깊냐, 물이 많냐, 펌프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력하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없었던 것이 뒤에 펌프로 물 퍼서 뭐 하는 건데 양동이에 받아서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빨래라든지 이 인더스트리하고 마켓을 이거 없이 그냥 물 퍼서 버린 거야 전부. 이제 방향을 좀 잡자. 인더스트리하고 마켓 좀 가지고 정렬 좀 하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산학협력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산학협력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슈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OECD에서도 이미 ISR에서 Industry Science Relationship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실 산학협력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중요한 쓰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구에서부터 이미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대학, 과거에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대학은 학문정용과 순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갈등. 그다음에 회사는 이건 상업화 목표. 그래서 두 개의 갈등의 관계가 오랜 과거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not anymore. 지금 뭐냐면요, profit driven business. 그래서 공동 특허 스피노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면 제가 서울대학에 있으면 서울대학교 좀 쉬운 캠퍼스 이슈로 지금 논쟁하는 거 보면요, 이분이 19세기 대학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골 때립니다.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뭔 진리의 상아탑? 먹고 사는 걸 해결하지 못한 진리의 상아탑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직도 그런 논쟁. 순수해야 된다. 순수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논쟁 가운데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기업하고 대학하고 왜 산학협력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우선 기업은요. 우리 이철 회장님 계십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우선 우리나라에서 돈을 쌓아놓고 기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기업 정도 몇 개 돼야 금고에 쌓아놓고 돈을 할까요? 사업할까요? 대부분의 기업, 이철 회장님의 전화,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좀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드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에는요, 가니까 뭐 전자현미용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가 대단히 많거든요.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기업이. 제가 SNU 프리션을 하면서 대학에 내가 최소한 내가 서울대학에 있는 이 정도 인프라를 접근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이런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대학에 있는 장비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술들, 리소스, 이거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지금 철저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결국 이제 기업의 니드하고 대학의 니드가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업은 당연히 거기서 리소스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화를 해서 이윤을 얻으면 그 다음에 대학하고 이제 프로핏 쉐어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그런 그 이유 갖고 있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기업은 대학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프로핏을 같이 쉐어링하고 같이 뭔가 드라이브 해나가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단히 서로 불신하는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산업혁명의 문제점, 지금 제가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하여간 기존의 산업혁명의 문제, 그동안 우리가 산업혁명 왜 잘 안 됐느냐? 아마 산업혁명이 얘기 안 된 적이 없을 겁니다. 항상 산업혁명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이 워킹하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의 줄세우기 방식 워킹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면 사실 기업은요 장관이 누가 되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물건 팔 수 있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장관 누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정부를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주의 탑다운 방식 하다 보니까 자기 임기 내에 몰아야 되고 자기 보직 시에 몰아야 되는 이런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주도 이 부분을 좀 하여튼 가능한 추이해야 된다. 정부는 생태계 만들어놓고 빠지시오. 이게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대학 입장에서는 대부분 형식적인 산업혁명을 다 해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논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교육부인데요. 이 교육부도 R&D 우리나라 R&D 구조에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거기에 어떤 아웃풋이 있는지 잘 컨트롤도 안 되고요. 잘 모릅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가져가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뭐냐면 기업이 배제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R&D에 대부분 다 기업이 배제돼 있고 형식적으로 모양 갖추기 무늬만 산업협력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산업협력 과제의 거의 90%가 이 모양새다.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전적인 이론인데요. 대학하고 연구소가 뭔가를 개발하면 그거를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해서 이런 모델 우선 이런 모델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시장하고 기업을 알아야나 쓸만한 기술이 나오죠. 실험실에 앉아 실험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철세 회장님 어디 출장 갈 때 같이 좀 따라 좀 가고 누가 좀 가서 뭐가 필요하구나. 이 마켓 트렌드가 이렇구나. 그걸 보고 와야 R&D를 제대로 하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논문이나 쳐다보면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나왔으면 누구나 다 성공했고 누구나 다 부자 됐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책상에서는 절대로 워킹하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적재산권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대학하고 기업하고의 어느 정도 불신이 있냐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좀 제가 막 기업들이요. 우리 참 외국 기업 대학하고 좀 다른데 이 기업들에서 이걸 좀 특히 좀 큰 기업들이 이런 이제 전례를 좀 만들어놔서 그런데 R&D를 하게 되면 모든 테크놀로지 오너십을 전부 기업이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수십 년 R&D 한 거는데 R&D 해왔는데 그거 한 1, 2년 R&D 한 걸 가지고 기업이 전부 다 오너십을 갖게 돼. 큰 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아예 계약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협력을 할 수 있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이스트는 앞으로는 공동 학교의 소유권 대학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잘 아시지만 어디까지가 선언입니다. 저거. 그렇게 하면 연금이 안 줍니다. 그럼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가오냐면 교수들이 알아서 그냥 기업에서 이렇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고서 연금이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풀려져야 되는. 저거는 우리 키스테리 원장님께서 한번 좀 안을 좀 하나 만드셔가지고 산학협력의 스탠다드 컨트랙트. 그래서 프로핏 쉐어링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업들은 엄청난 대학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발목을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줘야 되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대학은 지적재산권 소유하고 기업은 전용 실시권은 소유를 하면 됩니다. 외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컴프로마이즈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준 계약서라고 해서 인포스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지금 이 민간기업 스탁인데요. 이게 우리 지금 서울대학 얘기입니다. 서울대학이 민간기업 전체 연구비 중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15%, 16% 계속인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많다고 뭐 독일의 프라운호퍼는 33%입니다. 정확하게 아이디얼 황금 비율이 뭐냐면 기업에서 3천만 원 되면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7천만 원 돼서 1억을 만들어주면 할 만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기업은 돈이 많지 않거든요. 3천만 원 큰 돈이거든요. 그러나 오케이 나 기업하고 산업협력합니다. 그러면 정부 그다음에 중앙 지방 정부 해서 한 7천만 원 넣어주면 한 1억 정도 되면 그래도 R&D 할 수가 있거든요. 독일의 프라운호퍼가 저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냥 기업이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1억이고 2억이고 만들어서 교수님한테 가서 또는 연구원에 가서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여기 또 그다음에 히든돼 있는 데이터인데요. 저 민간 기업 16% 여기 독일에 반품하네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우리 서울대학에 제가 내용을 까봤어요. 16% 중에 9%가 삼성 미래재단하고요. 삼성 차세대 육성재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엄격히 말하면 산업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논문 잘 쓰고 뭐 노벨상 프로젝트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민간 사이트에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인더스트리 그런 거 적어서 3분의 1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에서 6% 정도가 대한민국의 성적표다. 실제 산업협력하는 성적표. 이걸 모르셨을 겁니다. 최근에 삼성 미래역성재단이 뭐 삼성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쪽 과학을 부스 공화국긴 한데 저것도 어나더 착시인 거죠. 어우 우리나라 많이 하네. 이거 뭐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긴요. 시장과 관계없는 그다음에 기업과 관계없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인 거죠. 엄격히 말하면 저거는 정부기관 이런 데랑 같이 빠져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핵심에 교수 평가 시스템 여기 보시면 산업협력 실적보다 한 7배 이상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하는 거죠. 기 쓰고 해야 이철 회장님이 연구비 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캐나다 쫓아가야죠. 그 다음에 뭐 문제도 풀어줘야 되죠. 골치 아프거든요. 가만히 해서 XCI 논문 쓰면 그냥 몇 억씩 들어오는데 생태계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SC 논문이 더 카운팅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저 부분의 거를 반드시 좀 손을 봐야 된다. 대학 평가, 교수 평가, 그다음에 연구소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BK25 플러스 사업 평가 여기 보시면 정량화된 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협력 실적이 반영 비율 저도 없고 거의 저조하고 그다음에 산업협력 측정 지표도 아주 대단히 미비하다. 이게 이제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넣는 걸로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적 연속성, 기술 이전과 기술 지도, 지식 창출 등등, 협력 기업의 매출과 고용 기여도 등등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대학 평가 교수나 대학의 이제 성과지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보 부족과 네트워크 부족 우선 기업하고 철저하게 아주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대학 기업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이철 회장님이 학교에 전화하면 왜 하셨냐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창구도 없고 거기 누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정보 하나도 없고요. 정말 아름아름 가서 해봐야나 어떻게 가볼 수 있는 산업협력 지원 조직 저건 이미 TA로 이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각 대학마다 없는 데가 없는데 전부 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조직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실적 없는 조직이다 하나도 연구비 관리하는 조직이다. 제가 어저께 홍콩 정부에서 자기를 리서치 프로포절 이밸리에이션 해달라고 저한테 몇 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산학협력하는 그런 스킴인데 산학협력이 우리처럼 기술 이전 이 정도가 아니고 거기 엔터프리너십, 프로덕트 디자인,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이런 부분까지 아주 깊게 그러니까 실제 기업이 원하고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산학협력 지표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프로포즈를 그걸 평가를 합니다.
영국, 예, 뭐 스타트업 생태계 아주 훌륭한 뭐 제가 말씀드린 같이 뭐 영국이 요즘 뭐 굉장히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거 역시 산학협력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런 거기에 힘이 막 크고요. 자, 제가 제일 급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 SCI 논문 위주의 이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이 제도를 이걸 어떻게 해서 빨리 바꿔줘야 된다. 왜냐하면 전부 논문 기술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 지금 교수들이나 연구는 그렇다 쳐. 근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석사 박사 전부 논문 기술자로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네이처, SCI.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이들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그래서 결국 논문 기술자 양산하는 것이 대한민국 석사 박사 과정의 현실이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산학협력이 단순히 기업에만 도움되는 기업의 산학협력뿐만 아니라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임팩트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실험한 데이터를 좀 보여요. 제가 청문희망재단으로 제가 이사장을 맡은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한 게 뭐냐면 지역 풀뿌리 산학협력을 한번 좀 해봤어요. 예? 이게 뭐 정부에서 뭐 이게 아니고 정말 아주 저 민초들 저 지방에 있는 기업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 대학하고 연결해서 거기 돈 조금씩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역 기업 맞춤형 청년 채용 연계 프로그램 했더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보고서 이거 제가 확신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 기업을 볼게요. 이게 선문대학교, 경북 테크노파크, 광주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대학생활기술지원. 뭐 보시면 거기에 한 기관 대상 1억씩 드렸어요. 1억씩. 만 원은 1억씩 딱 드리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산학협력하고 있는 기업들 그 교수님한테 돈을 드리고 거기서 기업은 지금 이런 R&D 인력에 갈급하니 거기 산학협력할 때 이 인력을 같이 투입해서 같이 교육시키고 R&D 같이 해주고 그러면 이 인력이 몇 달쯤 되면 그 기업이 당연히 목말라하고 필요한 인력이 될 테니까 당연히 채용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라. 그랬더니 제가 5억 딱 썼는데요. 6개월 만에 120명 취업했어요. 저 기업 저거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산학 협력하는 교수님들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전부 지방대학이에요.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이에요. 네? 정말 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한두 명씩 꽂아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되는구나. 이게 산학협력 생태계라는 게 이게 어떤 우리나라 글로벌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우리나라가 풀어야 첫 번째 숙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임팩트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먼저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요. 예스. 이거를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서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요. 풀뿌리 산학협력을 부르고 싶습니다. 풀뿌리 산학협력을 좀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이게 산학협력 이슈가 이게 여러 개 부처가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아시지만 이게 경계 부분에서 항상 이게 인터랙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돈은 부어놓지만 효과가 안 되는 이것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섹션이죠. 좀 벽이 쳐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게 크게 한 4부서, 5부서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는 제일 중요한 하여간 이런 거에 대한 뭐 전략도 수립하고 하여간 규제도 좀 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부 준비 여기서는 특히 이제 풀뿌리 제가 제일 중요한 이 산학협력 프레임. 뭐 정부에서 이거 해라 뭐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냥 생태만 만들어주고 정부는 빠져라. 풀뿌리 산학협력 프레임 이걸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과학기부에서는 우리 연구소 평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SCI 이거 다 좀 걷어내고 이런 연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걷어내고 아주 실질적인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교육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로드맵이 우리 정부의 혁신 로드맵에 같이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 로드맵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강석 육성 이코어로 일자리 창출 이코어로 대한민국 선진국 전부 세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 키워드는 산학협력이고 그리고 산학협력의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하다.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급한 것이 이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저는 해봤지 않습니까? 맨 땅에서 학생들 3명 데리고 제가 맨 땅에서 5천만 원 가지고 사실 창업을 해서 20년 동안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명 정도 직원 되고 한 매출 한 1,000 한 올해 한 1,200, 300 정도 할 것 같은데요. 한 7, 80% 글로벌 시장의 비즈니스하는 뭐 글로벌 강서기업이 돼 있습니다. 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정부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우리 키스텝 와서 이런 자리로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 교수님 열띤 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제하신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우리나라 기업의 역시 슈팅 역량 현황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제품 경쟁력 관점이라든가 무역 수출 관점 이런 관점에서 현황 분석을 해주셨고 독일의 힐 주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학 협력 생태계를 위한 박희재 교수님의 정말 솔직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좀 더 우리가 정말 솔직해지고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기업을 대표하기도 하고 협회를 대표해서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사례를 통해서 현재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 만들어진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었던 국립부산기계공고 기계과 출신이죠. 그리고 제가 52살이 되어 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을 마치고 3년째 제가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전문 과목을 다시 배우게 되는데 별로 다른 게 없더라. 결국은 뭐 디지털 프린트가 올라가고 뭐 프로그램 이런 이제 뭐 이런 부분의 변화만 추가되었지 다른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서 제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 2학년 중퇴죠. 3학년 중퇴죠. 저희들이 만들어서 파는 지역이 주로 미국이나 유럽입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은 뭐 최소 1조, 크면은 45조 매출을 하는 글로벌 패키징 회사들에게 저희들이 종이 상자를 만드는 기계를 판매를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은 세계 최고의 그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70년 역사, 스위스의 밥스트라는 회사와 특허 전쟁, 제품 경쟁, 가격 경쟁, 뭐 성능 경쟁 매일 치고받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기계를 이제 우리는 뭐 한 달에 아니라 1년에 한 10가지의 과제를 중첩되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원들 연구소에 기계공학과 나온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직원들한테 과제를 던집니다. 그것도 뭐 아무한테 막 던질 수도 없습니다. 아주 관리 감독을 하면서 던지는데 대다수가 이제 문제들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은 아까 박희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축적된 그 데이터는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해서 공차도 나오고 했죠. 뭐 어떤 기계적으로 사용되는 공차는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소재, 어떤 기구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또 소재도 온선해야 되는데 그 소재가 왜 거기 쓰여지는지
뭐 기구학적인 거 뭐.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느냐면 지금 시간만 나면은 제가 현장이든 연구소든 분개를 쳐서 젊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는 뭐고 어떤 종류가 있고 가공 방법은 어떤 게 있고 뭐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것에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설계한 것과 다르게 좀 더 신경을 쓰면 원가가 반밖에 들지 않는다 이런 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제가 40년 전에 공부했던 것을 지금 대학이 가르치고 거기에 그때 없던 산업에 생긴 여러 가지 좀 디지털한 것들을 추가해서 가르쳐봐야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럼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한 3년간 재교육을 해야만 이제 일꾼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탈락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엄청난 그 덩치 큰 고객들이 원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또 만족을 해야만 다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이 코딱지만한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다 하느냐. 우리 회사가 해봐야 뭐 종업원이 50명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기계, 전기, 전자, 심지어 요즘은 AI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독일의 조그마한 지역에 그 제조업 기반, 전통 제조업 기반으로도 6만 5천 불의 그 고소득을 올리는 지역, 거기가 전통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기계 산업이 3D 업종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뭐 거기에다가 뭐 디지털한 것이 더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주 매력이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계 산업이 완전히 4차 산업입니다 지금. 뭐 지금 AI까지 투입되지 않으면은 그 경쟁 그러니까 종래 뭐 10년 전에 1시간에 뭔가를 100개 만들었던 기계다. 지금은 어떻게 달리느냐? 10,000개를 달리고 있습니다. 10,000개를. 거기에서 7,000개 만드는 기계는 뭐냐? 쓰레기입니다. 10,000개 만들지 못하면은 그건 쓰레기다. 그런데 학교하고 이제 R&D를 해보면은 생태계가 완전히 다르죠. 학교는 생존하는 방법도 다르고 R&D를 하는 목적도 다르고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기업은 어떻게? 목표가 뚜렷하죠. 하지 않으면은 안 한만 못한 거죠. 왜? 기업에 항상 돈을 쓰니까. 그래서 또 뭘 하느냐? 상품을 만들어야 되죠. 뭔가 구현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상품화되어서 고객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R&D는 아무 의미 없죠. 기업은 그게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과 뭐 서울대학도 제가 놓고 해봤고 당시 산업 그 협력단장님께서 굉장히 예를 썼습니다. 단지 교수님을 못 만났지만은 대학과 R&D 산업 협력을 위한 회의를 쭉 진행하다 보면은 매칭도 어렵지만 매칭이 되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교수님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은 전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생태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산사는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가면은 뭐냐면은 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역학 뭐 구조 계산을 하는 것 쪽에 하겠다. 그런데 현재 필드에서 일어나는 실제 산업 분야에서는 실행해본 경험치가 90%를 차지합니다. 90%를 넘습니다. 거기에는 뭐냐 축적돼 있는 데이터와 기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로이 계산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한 95%, 한 5% 정도가 뭐 역학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것만 하겠다고 하시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적인 문제. 정부 과제가 워낙 규모도 크고 다양하게 돈이 많기 때문에 기업하고 R&D를 할 때 이 흥정을 하다 보면은 뭐 일단 1억 미만이면 상담도 되지 않다가 대학이 할 게 없어서 5천만 원대로 쭉 내려가면은 한 2, 3일 뒤부터는 전화 연락이 안 됩니다.
이게 필드의 현실이죠. 예. 지금 일본 제가 아는 교수가 3천만 원짜리 기업 산학 협력 과제를 땄다고 3천만 원 원화로 했어요. 300만 엔짜리.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너무 배불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또 학교 평가 부분에서 당연히 뭐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문제, 학생이 줄어들고 하니까 뭐 이제 평가가 뭐 수익하고 또 유지에 신경을 쓰겠죠.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살릴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을 참 안타깝고 절실하고, 제가 이거 지금 우리 ATC 협회 약 250개사의 대한민국의 최우수한 연구 기반을 갖춘 기업들의 연구소장으로부터 서치를 해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다 박희재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또 따로 뭐 읽는 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런 그 현재 뭐 기업의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이기로 본부장님께서 이제 저를 아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무슨 한미 FTA 뭐 이런 거 한 분이 저기 왜 앉아 있느냐 이렇게 좀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은 관여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토론 들어가는데, 이제 저는 학교에 오기 전에 그 지금 키스텝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데 있던 키스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한 10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학교로 옮겼고, 키스텝에 제가 문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도 벌써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ICT 이 분야를 주로 보는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 그 부처의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과학기술 쪽을 또 들여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얄팍한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아는 한 하여튼 그 토론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박 교수님 처음 뵀을 때 느낌이 이분은 경영학자 아니신가, 이런 느낌, 첫 느낌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게 발표하신 내용을 쭉 듣고 나서 내 느낌이 틀리지 않구나라고 이제 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표 중에 그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에만 계셨던 게 아니고 산학 그 협력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셔가지고 몸소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과적 소양을 충분히 기르셨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이제 발표 중에도 보면은 산업협력 관련해서 생태계 그림이 펌프질하는 거를 그리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PT 방법이 이제 경영학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하는데 뭐 하나를 딱 띄워놓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워낙 포괄적인, 그리고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키스텝에서 사전에 숙제를 주셔서 뭘 작성하긴 했는데 요거 대로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 통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OECD에서 뭐 과학기술 산업 스코어보드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매해 발간하는 것 같은데, 2015년 판을 보면은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민간기업 R&D에 대한 정부 비중이 한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내 총 연구개발비 비중이 그러니까 연구개발 집약도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달성하기까지 추세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구개발비의 정부 지원 비중이 늘어났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국을 많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중국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부의 지원 비중이 이제 높아졌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구개발에 관한 한 정부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세계 최고로 많이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를 통한 아웃풋은 어떠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웃풋이 어떻다는 말씀은 박 교수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런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과는 대단히 불만족스럽다. 뭐 비근하게 연구자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은 비근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벨 평화상은 나왔지만 노벨상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공계가 문과 쪽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을 텐데 아직 노벨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도 안 나왔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공대 교수들 중에서 제일 빈도가 높은데 자주 연구비 횡령 관련 기사를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경제학을 한 저로서는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효율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인센티브, 당근하고 채찍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근 채찍이라는 관점에서 누가 그걸 잘못 만들었냐? 이거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같은데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 박 교수님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R&D 과제를 교수가 받을 때 본인 인건비를 외국의 경우에는 독일이든 뭐 영국이든 이런 경우에는 교수 인건비를 그 안에 인건비 내에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은 우리나라 R&D 과제하고 B.R&D 과제를 보면 B.R&D 그러니까 문과 소속인 제가 외부 과제를 하게 되면 제 인건비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R&D 과제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 인건비를 못 잡습니다. 내부 인건비는 그냥 임플리시트하게 들어가는 거고 인건비에 관해서는 학생한테 쓸 수 있도록 한 게 다고요. 과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학생에게 써야 되는 인건비 규모도 커집니다. 예. 그렇다면 과제를 주도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한테 무슨 당근이 있어가지고 이 과제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학교의 평가 시스템을 보면 교수 요새는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 연봉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잘못 받아서 C를 받으면 그 연봉이 안 올라가요. 예, 그리고 C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참 창피한 노릇이고. 근데 SABC를 그 결정하는 그냥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논문이에요. 논문이고 이공계의 경우에는 SCI 논문, 문과의 경우에는 소셜 사이언스 SSCI 논문을 쓰지 않으면 S나 A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수가 외부 과제를 하게 될 때는 결국 학생 인건비로 잡고 아니면 뭐 학회에 몇 번 갔다 오겠죠. 학생 인건비를 많이 지급을 했다면 이 학생들이 날 위해서 이 과제를 위해서 뭘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기여를 시킬 것인가? 내가 쓰는 SCI 논문을 같이 쓰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이 이 교수 본인을 평가할 때 결국 논문 수, 논문을 얼마나 좋은 거 썼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학은 도대체 왜 교수들로 하여금 SCI 논문을 많이 써라, 좋은 걸 써라 이렇게 하냐? 언론하고 또 뭐 어딘가가 결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학은 매해 순위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국내 신문사, 언론기관이 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사람들의 눈이 거기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거고 특히나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총장단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긴장감은 대단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학
대학 평가가 존재하는 이상은 교수들로 하여금 SCI 논문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교수는 연구개발 R&D 해라,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뭔가를 좀 만들어내라고 받은 그 연구비를 가지고 그 논문을 쓰는 거죠. 학생도 논문을 쓰는데 투입이 되는 거지, 이 학생이 나중에 취업을 졸업 후에 어딜 가서 일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과연 대학이 그러면 왜 교수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연구비를 좀 많이 따라, 그게 산학협력의 형식이든 아니면은 그냥 용역의 형식이든 간에 왜 그걸 많이 따오게 하냐.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 구조를 유연하게 가지고 갈 수 없도록 제도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이 1년 운영되고자 한다면 100이 필요할 때 교육부는 지침으로 한 80만 자체 충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 20을 비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20은 어떻게든 간에 외부에서 과제든 뭐든 받아야 대학이 운영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으로서는 교수로 하여금 외부하고 산학협력이든 뭐든 해가지고 연구비를 따와라. 그렇다면 대학은 연구비를 따왔을 때 뭘 해주냐? 오버헤드 20%, 30% 이런 걸 띄죠. 그럼 오버헤드 20%, 30%가 국가 R&D를 위해서 다시 그 피드백 돼가지고 쓰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인건비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R&D와는 상관없는 구조로 나간다 이게. 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출연연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국책연구소죠. 출연기관에 고민 한번 그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일반 예산 규모는 작고 용역을 통해서 기관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 비율이 너무 크다. 그러니 일반 예산을 많이 좀 늘려가지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많이 하면은 골치 아픈 거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일반 예산을 많이 늘려줘가지고 중장기 연구를 편안히 할 수 있도록 그 할 때 성과가 잘 나오느냐? 그거는 당근 채찍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게 해줘도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이제 정부 역할, 하여튼 오늘 발표 내용에 그 박 교수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태계 조성 제대로 해라. 그다음에 정부는 생태계 조성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빠져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로 이제 전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R&D 비용, 그러니까 예산 이거에서 정부가 빠지면은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대는 전주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성과, 컨트롤, 모니터링은 의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빠져라 하는 거는 이건 소위 이제 레귤레이션으로 얘기하면은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따고 계약이 체결되고 이런 거는 실리콘밸리나 아까 중국 사례처럼 아주 그 핸디하게 편하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수반돼야 되는 거는 뭔가 계약했던 기대했던 것이 안 나왔을 때는 가혹한 채찍이 가해져야지 이게 그 가능해. 그러니까 예컨대 데모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데모에 대한 레귤레이션하고 미국의 데모 레귤레이션은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시위를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만큼은 아마 안 막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위를 허용할 때 레드라인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마라 하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굉장히 가혹하게 그 뭐 진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레귤레이션 또는 뭐 좋게 얘기하면 R&D에 대한 그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접근 방식이 사전 규제로부터 사후 규제로 이행을 하고자 한다면
당초에 양자가 합의하고 기대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처벌이 가혹하지 않다면 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에 대한 조성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이 될 만한 잠재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집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약간 자세히 안 하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예탈을 하면서 심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예산 구조를 비교적 먼저 봅니다. 예산 구조를 보면 대부분은 출연연구소하고 대학이 협업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부차적으로 중소기업이 이렇게 참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은 정말 이 과제에 굉장히 선의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보는데 그게 예산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기여를 하느냐 하는 거를 보죠. 그 예산에 기여하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그마저도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에요. 현물. 그러니까 되게 묵시적이고 이게 섀도우입니다. 그림자처럼 참여하는 거지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번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를 해보면 꼭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반면에 제가 아는 이제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섬유업을 합니다. 섬유업을 하기 시작한 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직장에서 섬유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섬유업만 해요.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물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벌써 한 30 몇 년 이렇게 하는 거겠죠. 대학 졸업하고 한 35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무슨 지원을 할 테니까 뭐 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부 지원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간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뉴욕에도 LA에도 중국에도 지사 만들고 공장 만들고 해가지고 너무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물론 필요 조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전제임에는 분명한데 제가 볼 때는 히든 챔피언을 길러내려면 중소기업들 중에서 잠재력이 있는 이 빅피쉬를 잠재적인 빅피쉬를 발굴해내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그런 굉장히 가능성 있는 기업은 정부 지원을 한다는 그 주변에 잘 안 나타난다 이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히든 챔피언을 발굴해내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원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하게 되면요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오늘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인식이 많이 되네요. 앞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게 중복이 안 돼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우선 박 교수님 발표에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뭐 포인트별로 하나하나 감론을 박하는 것보다는 이 제목 자체에 대한 좀 제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하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참 해묵은 과제인 산학협력 이 두 개의 과제인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의했던 산학협력의 목적성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타겟에 포커싱한 그런 논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저는 이 이슈를 좀 산업 및 중소기업 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산업 및 중소기업 과제
측면에서 약간 몇 가지 첨언을 드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까 합니다. 우선 저는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이슈와 글로벌 광소기업이라는 이슈가 그동안 수다하게 논의가 되어왔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한 번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시점을 굳이 우리가 엄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종전의 논의와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시점의 차이는 과거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그리고 산학협력 활성화는 우리에게 테크니컬 이슈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이 있고 그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과제로 다뤄졌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 주제의 내용은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된 구조적 이슈로 우리가 쳐다보고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박 교수님께서 발표 자리에서 잠깐 축적의 시간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사실 축적의 시간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색다른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수년 동안 적어도 우리가 후발 개도국의 과정을 벗어나면서 후발자 소위 이익의 향유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잘 작동을 안 했을 시점부터 우리한테 다가왔던 숙제들, 원천 기술, 설계 능력, 산업 로직을 장악하는 이 이슈들을 축적의 시간이 되새겨 주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우리가 당연했고 우리가 유효하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미 문제가 생긴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시프트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디클라인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저는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혁신의 영역인데 혁신의 내용과 방식의 문제로 우리가 기차에서 본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추격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쉬운 단기에 할 수 있는 모방적인 혁신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창조적이고 선점형 혁신으로 바꿔내자. 말은 참 쉽죠. 말은 쉬운데 우리가 지난 40년 가까운 산업 생태계의 토양과 혁신의 일종의 그 매뉴얼 자체가 이런 쪽에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산업협력 생태계의 진화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거냐의 문제는 아주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매우 무거운 과제예요. 대학이 어떤 애로를 갖고 있고 기업이 어떤 제약 요인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과거에 우리가 R&D 차원에서 대학가 출연료는 일종의 미션을 임플리멘테이션하는 유닛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우리가 10여 년간 이 수행 그 단위들에 대한 미션이 사실은 공백 상태였어요. 갈 길을 잃은 수행 주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국가 R&D 정책을 펼쳐나갔던 거예요. 산학협력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이 논의가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의 뭐 중소기업 친화성, 저는 이 말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 향 산학협력 체제라고 하는 이 미션 리빌드업이 어쩌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왜? 지금 이제 산학협력을 둘러싸고 있는 각 주체들이 지금 이 교수님께서 아까
일종의 유인 체계를 얘기하셨는데 단순한 유인 체계를 뛰어넘어서 제가 보기엔 스테이크홀더 사이에 지금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합리적 지대가 굉장히 난무하는 지경이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리셋의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어떤 각자의 주체가 갖고 있는 성과 보상 체계의 몇 가지를 우리가 풀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발표문에 있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계속 촘촘히 연결시켜서 좀 더 큰 어젠다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너한 문제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글로벌 강소기업과 관련된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와 지금 이제 박 교수님이 발표문에 이렇게 소개해 주신 예를 들면 선전의 사례라든지 실리콘밸리의 사례라든지 런던 테크시트의 사례는 조금 달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다르냐? 독일의 히든 챔피언으로 표상되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혁신의 양태는 누적적 혁신입니다. 누적적이고 지속적 혁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파괴적 혁신의 반대편에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좁은 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한다면 한국의 지금 기존 성장 패러다임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러한 누적적 혁신의 공간을 메꿔주는 것도 난제지만 그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파괴적 혁신, 창조적 혁신의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 공간이 또 하나의 우리한테는 미션으로 와닿고 있고 이 부분들은 실리콘밸리 또는 중간촌 모델 또는 테크시티와 같은 혁신 생태계 이 양자는 진화형과 비약적인 혁신 생태계에는 말은 비슷하지만 모델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작동 방식은 굉장히 크게 다르고 제가 보기에 후자의 경우에는 시장적 요소가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에 이 누적적 혁신의 경우에 박 교수님이 인용하셨던 프라운호프와 같은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대표되는 소위 R&D 그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우리가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잘 배치하고 역할하게 하는가의 과제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는 구분해서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의 구축에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 이 모든 정책들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한국은 아무리 좋은 정책 이슈가 있어도 그 정책의 수명이 2년을 못 갑니다. 이런 짧은 호흡의 정책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어떤 과제도 단 하나도 제가 보건대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느냐. 제발 긴 호흡의 정책으로. 왜냐하면 긴 호흡의 정책을 가져가야 올바른 성과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업 정책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니까 정책 대상을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대상을 찾아서 정책을 론칭을 하고 임플리멘트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소위 성과 보상 체계의 왜곡을 발생시키고 오히려 정책 재화의 인풋의 타당성과 명분 자체를 교란시키는 그런 역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발 긴 호흡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 저는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계속 과거에 논의된 어떤 주제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이슈의 어떤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패러다임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어떤 패러다임 위기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누적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